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버트 파우저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발달, 그리고 IT 도입, 초기 외국어 교육, 그리고 이어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이렇게 외국어 교육의 여러 변화를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20세기 전반에 여러 가지 이제 외국어 교수법 관련된 파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그 여러 대전, 그 두 세계 대전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그 변화는 외국어 교육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관련해서 총각 구두식 교수법이 발달됐는데요. 그 교수법이 이어서 1950년대, 1960년대에 많은 미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총각 구두식 교수법이 주류가 됐는데요. 1960년대 후반부터 그 비판이 고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일반 교육 현장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법이 미국 육군에서 개발됐는데 일반 학생들이 군인만큼 인내심이나 지침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 연습이 많이 지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이 교수법을 적용하면서 많은 비판받았고 이 교수법은 여러 문법 구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사례는 너무 현실에서 거리 있기 때문에 배워도 좀 사용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례는 예를 들어서 영어의 질문 배울 때 I am a boy. 그러면은 그게 질문으로 바꾸면 Are you a boy?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인공적인 그런 대화가 그런 문장이 많았기 때문에 I am a boy, are you a boy 반복해서 질문 대답 하면서 아주 지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강의에 또 그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각 구두식 교수법은 비원어민 교사에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비원어민 교사는 일단 문법 연습은 잘 할 수 있었지만 그 완벽한 발음을 요구했던 부분 때문에 이 교수법이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학 실습실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최첨단 그 기술이 없는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교수법은 비원어민 교사에게 많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총각 구두식 교수법에 대한 불만이 고조하면서 새로운 실험이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침묵식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식 교수법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긴장을 줄이는 부분에 중점을 둔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제 지도하지 않고 학습자의 발견을 통한 학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이렇게 무리해서 질문하지 않고 학습자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또 답하고 그 학습자의 의도에 맞게 학습자의 어떤 속도에 맞게 그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은 작은 수업이나 또 이렇게 조금 실험적인 어떤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주류 학교에서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총각 구두식 교수법을 대체할 만한 그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인지심리학과 사회언어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동주의는 학습은 습관이다. 학습은 습관이고 새로운 습관을 배우면은 배울수록 뭔가 익힌다는 이론인데 인지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각 개인의 뇌 안에서 그 인지적인 부분, 각 개인의 뇌 안에서 이미 아는 정보하고 새로운 정보를 연결이 중요한 얘기고 인지심리학의 핵심적인 부분이 개인이 각각 다르고 개인의 학습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화 이렇게 행동주의와 달리 일반화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지식 정보와 개인의 어떤 경험, 개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차이점 큰 차이이고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현실하고 떨어지지 않은 현실하고 밀착된 관계 있는 언어로 가르치고 그리고 인지심리학 그 바탕으로 각 학습자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목표나 개인적인 어떤 경험 이렇게 그 중심으로 개발된 그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목표가 각 학습자의 목표에 맞게 자기 의사, 자기 생각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외국어 교육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럴 경우에는 완벽한 것보다 학습자의 동기, 학습자의 관심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관련해서 특수한 목적을 위한 외국어 교육은 70년대 또는 1980년대 이어서 이렇게 개발이 됐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가르치려면은 그 중에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도 가르쳐야 됩니다. 병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몸의 어떤 부분인가 또는 증상이나 또는 어떤 어려운 단어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 학습자의 목표에 맞게 그 목적을 위해서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오래전부터 그 무역 영어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무역 영어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무역 관련해서 사용하는 영어인데 자발적으로 한국에서 개발이 됐고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한국의 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여기서 나타난 영어 교육의 한 갈래인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중에 나타난 그 비즈니스 영어와 비슷한 부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그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 토익 시험 있죠. 사실은 그것은 일반적인 영어 어떤 실력에 대한 그 시험보다 이제 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 어떤 상황에서 영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에 맞춰서 개발이 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토익도 이 특수 목적을 위한 영어 교육을 반영하는 그 시대에 이제 개발되고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반영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세계 주류가 된 것은 또 우연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 총각 구두식 교수법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일단 영국 문화원을 통해서 많은 지원도 받았고 그리고 영국 큰 출판사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리고 롱맨 협력해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미국보다 영국 쪽에서 많이 이렇게 보급됐고 1980년대 이후부터 점점점 글로벌화되면서 또 특히 그 1990년대 인터넷 등장하고 컴퓨터가 보급되고 많은 어떤 정보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흘리기 시작했던 그 시대에 글로벌 영어이라는 그
소위 국제 공통어처럼 이렇게 생겼고 많이 이렇게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계적으로 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개혁도 하고 그 시절에 또 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또 보급이 됐고 보급하기 쉬운 어떤 그 풍경이 형성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많은 나라는 그 외국어 교육 관련해서 특히 영어 교육 관련해서 개혁이나 했고 그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도 1990년대에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고 또 하나는 수능 시험에 영어 듣기 문제로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90년대 중반에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난 그 개혁이고 이 두 커다란 어떤 개혁이 한국 영어 교육은 예전에 문법 중심 교육에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이동하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럼 초등학교에 영어 교육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중학교에 시작했던 부분은 또 어린 나이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어린 나이에 발음이라든가 또 조금 영어 익히고 그러면은 중학교에서 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한국의 영어 교육 역사의 커다란 그 개혁이었고 마찬가지로 수능에 듣기 문제로 추가했을 때는 그러면은 수업 현장에 듣기 문제도 이렇게 듣기 연습도 해야 되고 듣기가 가르치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당시에 그 커다란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비판 없이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비판이 조금씩 이제 1990년대 말부터 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그렇게 나타났고 하나는 비원어민 교사에게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러우냐면은 어떤 표현이 자연스러울지 어떤 표현이 사회적 현장에서 사용하는지를 비원어민 교사는 조금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수업에서 자발적인 대화를 시키는 예를 들어서 조별 활동이라든가 또 학습자끼리의 자유로운 대화시키는 그런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정답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 대화에 대한 평가하거나 이 부분이 비원어민 교사에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문법과 독해력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100% 이렇게 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무슨 시험이 존재하는 하에 토익이라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다 모든 시험은 어느 정도의 문법 실력이나 또는 어떤 독해력이나 어휘력 이런 부분은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다. 다양한 어떤 재미있는 표현을 가르치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시험이나 어떤 그 언어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수법 아니고 그 현장에서 IT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보급하고 나서 IT가 많이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도 또 교육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도입했는데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인터넷 IT 도입은 상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T나 이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현장의 사회에서 들어가는 언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때는 IT를 좀 많이 도입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컴퓨터가 없을 때나 컴퓨터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그 언어 접촉 이렇게 언어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거는 이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컴퓨터보다 앱이나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사회 현장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IT가 더욱 활용하게 됐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는 최소한 1년 동안 뭐 6개월이나 1년 그리고 긴 경우에는 1년 반 학교 수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IT를 활용해서 수업 그 자체를 이제 IT 환경에서 했고 어학 수업은 예외도 아닙니다. IT와 언어 외국어 교육의 가장 큰 실험이 코로나 그 팬데믹 중에 모든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된 시절은 아주 큰 실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학부모도 많이 이렇게 어려워했고 학생도 이렇게 집중도 못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그 어떤 비판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은 아직 대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판단도 있고 특히 학교의 외국어 교육은 어떤 IT가 대체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고 직접 대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아직 이른 얘기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에 조금 느낌이 달라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보다 개인이 앞으로 외국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조언과 이론적인 토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